자, 지금부터 읽어볼 괴담들은 레딧 괴담들 모음입니다. 되게 모르는 게 산책님께서 또 되게 많은 레딧 괴담들 번역해 주시고 또 제보를 해 주셨는데 이것들 쭉 읽어보면서 레딧의 맛에 한번 흠뻑 빠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읽을 레딧 괴담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랑 깊은 교감을 나누고 깨어나서 그 사람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적 있어? 입니다. 뭔가 일본 만화 제목 같네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글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랑 깊은 교감을 나누고 깨어나서 그 사람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적 있어? 를 묻는 내용이었고 거기에 댓글로 달린 이야기야. 정말 개인적인 얘기라 본 계정 말고 버리는 계정으로 쓸게. 대학 마지막 학기 때 학교 풋볼 선수한테 폭행을 당했어. 어? 이거 옛날에 한번 읽었었는데 아닌가? 이거 옛날에 읽었는데?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이 괴담 재밌으니까 또 약간 다른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읽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거 진짜 재밌으니까 한 번 더 읽을게요. 정말 개인적인 얘기라 본 계정 말고 버리는 계정으로 쓸게. 대학 마지막 학기 때 학교 풋볼 선수한테 폭행을 당했어. 그 애가 운전하려는 길에 나는 미처 내 뒤에 차가 있다는 걸 모르고 그냥 걷고 있다가 걔가 차에서 내려서 날 때림. 참고로 걔는 약 150kg, 나는 55kg. 길바닥에서 기절해서 누워있는 동안, 의식을 잃은 동안 나는 다른 삶을 살았어. 어쩌다 정말 좋은 여자를 만났어. 보면 진짜 심장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게 한 여자. 난 몇 달간을 쫓아다녔고 그동안 그 여자애도 몇 번의 똥차를 만나다 헤어졌고 결국엔 드디어 나와 이어지게 됐지. 2년 뒤에 우린 결혼을 하고 거의 바로 임신해서 딸을 낳았어. 난 엄청 좋은 직장을 다녔고 덕분에 아내는 일을 할 필요가 없었어. 우리 딸이 2살이 됐을 때는 아들을 또 하나 낳았어. 정말 너무 행복했어.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꼭 아들 방을 들렀고 정말 우리 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그러다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거실 조명 스탠드 각도가 오묘하게 이상한 거야. 원근법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원근법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듯한. 아니 분명히 현실 3D인 건 맞는데 앞만 봐도 저럴 수가 없는 거야. 4발 달린 정사각형 베이스의 스탠드였어. 빨간색인데 테두리는 금색이고 전등 커버는 흰색? 너무 기이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 밤새도록 쳐다봤고 다음 날은 출근을 안 했어. 진짜 도저히 저럴 수가 없었단 말이야. 밥도 안 먹고 화장실 갈 때만 소파에서 일어났는데 나중에는 화장실도 안 갔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3일간을 목각처럼 앉아있으니까 아내도 심각하게 걱정하기 시작했어. 혼자서 안 되니까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서 나한테 말 걸게 하고 이쯤부터는 나도 내가 미쳐가는 것 같더라. 아내는 패닉함. 아내가 결국 애들을 친정 집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가족이 나가자마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확 깨달았어. 저 스탠드가 가짜라는 걸. 우리 집도 가짜고 아내도 가짜고 애들도 가짜고 지난 10년이 다 가짜라는 걸. 그 순간 스탠드가 점점 잡아당겨지듯이 늘어났어. 여전히 원근법이 뒤집어진 채로. 내 시야가 점점 그 스탠드로 가득 차서 나중엔 그것밖에 안 보이고 더 나중엔 이제 빨간색밖에 안 보였어. 그리고 비명소리와 온갖 이상한 잡음이 들려오고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했어. 너무 극심한 고통. 마침내 처음으로 나온 말이 이빨이 없어졌어 였고 그리고 눈이 뜨이더라. 난 길바닥에 뻗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 날 둘러싸서 소리 지르고 웅성이고 있었어. 난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됐음. 결국엔 경찰 한 분이 날 일으켜 세우고 경찰차로 끌고 감. 그리고 날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CT 스캔 같은 거 검사 받고 응급차 기다리기가 싫어가지고 직접 데려다 준 것 같음. 아무튼 그 후로 3년간 우울증을 앓았어. 내 아내와 자식을 잃었는데 그들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진짜 내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생각했음. 매일 밤
제발 꿈에 아내가 다시 나오길 빌고. 아내는 2번 다시 못 봤는데 가끔 아들은 나와. 정면으로는 본 적이 없고 보통 시야 옆면으로 살짝 비치는 정도? 늘 5살이고 걔가 하는 말이 뭐라는 건지 절대 안 들려. 와, 절대 안 들린다는 게 뭔가 어떤 존재가 이 두 차원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막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좀 슬프네요. 그죠? 인셉션에서도 자기 뭐 애가 뭐라고 말하는지 막 안 들리고 그러지 않나? 아무튼 추가. 인셉션이나 스타트렉 봤냐고 묻는데 난 본 적 없어. 언젠가 볼 거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던 쪽지 많이 받았고 이건 불가능한 경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난 우리가 뇌에 대해서 모르고 연구해야 될 게 아직도 한참 많다고 생각해. 의예과 학생들아, 너희들이 이미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점점. 자, 여기까지가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랑 깊은 교감을 나누고 깨어나서 그 사람이 꿈이었다는 사실에 실망한 적이 있어? 였습니다. 이게 꿈이 엄청 강렬할 때가 있죠. 제가 좀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어디 뭐 숲속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변에서 한승연 씨가 나오는 거예요. 카라의 한승연 씨가. 프리티걸 한승연 씨가 나와가지고 나한테 되게 친근하게 대해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TV에 나오는 한승연 씨를 보면서 되게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꿈이란 게 약간 간접 경험 같은 거잖아요. 책을 읽은 것보다 좀 더 강한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현실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난 다음에 꿈을 진짜 길게 꿨나 봐. 엄청 강렬하게 꾸면 이렇게까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지. 아니면 이제 현실이 좀 녹록지가 않으니까 그쪽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좀 뇌의 환상 뭐 그런 게 아닐까? 아무튼 레딧 괴담 하나 또 읽어봤고 재밌습니다. 예전에 읽었을란가 이거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어봤고요. 자, 다음 레딧 괴담은 단돈 89.9달러에 죽은 여자와 데이트하세요 입니다. 세상에는 허망하게 빨리 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중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사람들도 있답니다. 외로우신가요? 당신의 영혼의 단짝이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너무 일찍 죽어버린 걸 수도 있죠. MILF도 GILF도 소녀들도 있답니다. 서몬스 주식회사에서 죽음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요거를 제가 괴담 읽고 찾아봤는데 약간 야한 거에 쓰는 말로 하더라고요. 이거 약간 아줌마, 이거 이제 할머니 그런 쪽으로 이제 취향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단어 같은 건데 아무튼 뭔가 이상해 보이죠. 모두 만 18세 이상이고 동의서도 있답니다. 우린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아요. 어쩌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게 됐더라?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집에서 혼자 싸구려 와인을 들이부은 숙취로 머리를 싸매고 일어난 어느 날 아침 컴퓨터에 띄어져 있던 창이었다. 주소와 함께 서비스를 사용해본 고객들의 모호한 후기 몇 줄이 있었다. 놀라운 경험. 칼, 26세. 전 저를 만족시키는 게 훨씬 어렵다. 마커스, 42세. 사후세계의 사람들도 섹시하다는 걸 알게 되어 기쁨. 에단, 21세. 여러분은 내가 왜 이 헛소리에 동하고 있는지 궁금하겠지? 작은 동네에서 레즈비언으로 살아가기란 녹록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성스러운 타입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큼 여성스럽지 않고 그렇다고 남성스러운 타입을 좋아하는 여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 만큼 남자답지 않다면 더더욱. 내가 겨우 사귀어본 여자들은 다른 주나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고 있었고 결국 항상 바람을 피워 나를 차고 냈다.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장거리 연애도 이렇게 힘든데 죽은 사람이라고 안 될 게 뭐람. 89.9달러라는 가격은 전 여자친구 중 한 명인 레슬리 릴리가 자기 진짜 여자친구와 키스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목격하기 위해 끊었던 비행기 티켓보다 저렴하기도 했다. 그래, 내가 불륜녀 쪽이었다.
아무튼 호텔은 환불도 안 되더라. 망하려나. 그리고 지겨웠다. 내 인생이. 뭔가 평범하지 않은 걸 해보고 싶었다. 모든 사단은 항상 그렇게 일어나지. 적혀있는 주소는 차로 2시간 거리인 좀 더 큰 동네에 있었고 토요일에도 연다고 적혀 있어서 당장 낡은 코롤라를 타고 출발했다. 유일한 동승자는 존 제트, 더 블랙 하츠 노래뿐이었다. 주소지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다. 그리 큰 건물은 아니었지만 갓 지어 세련된 모양새였다. 나는 근처의 작은 길가에 주차하고 건물에 들어섰다. 아주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풍성하게 부풀린 여자가 나를 맞았다. 왠지 이름이 시온다일 것 같았는데 진짜였다. 시온다는 30대 중반쯤이었고 립스틱과 똑같은 색의 빨간색 옷을 입은 채 가짜 루브탱을 신고 있었다. 그녀는 쾌활하게 나를 맞았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온다랍니다. 싸구려 금박 이름표를 가리키며 시온다가 말했다. 고객님 이름은 어떻게 되죠? 파라예요, 파라. 자, 본인 여자친구를 찾으러 오신 거예요? 네, 가능하다면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어머, 당연히 괜찮죠.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고객님한테 가장 적합한 상대를 찾아드려요. 소환 후 48시간 동안 유효하고요. 시간이 되면 가야 한다고 말하고 그냥 그대로 사라져버리는 거니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답니다. 다음에 오시게 되면 분명 다시 오시겠지만요. 쇼다가 킥킥거렸다. 새로 상대를 찾아드리거나 29.99달러 수수료만 내시면 원하는 상대를 소환할 수도 있고요. 자, 결제 도와드릴까요? 죽은 사람을 소환하네 만회하는 이야기를 아주 사무적인 일처럼 얘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흥미로웠다. 돈을 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 결제한 후 태블릿으로 서류를 작성했다. 풀네임이나 신분증 같은 개인정보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좋은 상대를 짝지어주기 위해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 뿐이었다. 성격 테스트 비슷하다고 하면 이해가 되려나? 15분 정도 걸려 문답지를 다 작성했고 시온다는 활짝 웃으며 좋아요 하고 외친 후 기다리라고 말하고는 맹렬하게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소환하는 데는 10분이 걸린다고 했다. 10분이 지나자 뒷문으로 어떤 여자가 들어왔다. 20대 중반쯤? 나랑 비슷한 나이로 보였고 어깨 정도 길이의 갈색 머리칼과 반짝이는 큰 눈이 꽤 귀여웠다. 안녕하세요, 페라. 안녕하세요, 파라. 여자는 즐거워 보였고 내 뺨에 키스했다. 몸이 통과되거나 차갑지도 않다는 사실이 어쩐지 놀라웠다. 내 이름은 리사예요. 우리 같이 뭐 할까요? 좀 늦긴 했지만 아직 점심 먹을 만한 시간이어서 나는 리사를 내가 좋아하는 식당으로 데려갔다. 리사는 나에 대해 많은 것을 물어봤지만 난 꽤 재미없는 사람이니까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시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니 너무 좋네요. 리사가 버거를 크게 한 입 물며 말했다. 메뉴가 많은 식당이었고 나는 푸타네스카 스파게티를 먹고 있었다.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었다. 사후 세계에선 어떤데요?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사후 세계에선 먹을 필요가 없어요. 가끔 살아있을 때를 그리워하면서 뭔가를 먹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음식이 아니라서 맛있진 않거든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요? 아, 물어봐도 되는 질문이라면. 사후 세계의 모든 것은 생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생각을 통해 사물을 존재하도록 만들 수 있지만 어렵거든요. 레벨이 좀 높다든가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과 친하지 않는 이상은요. 물건이나 장소를 총체적으로 생각해내는 게 훨씬 쉬워요. 그렇군요. 진짜 멋지네요. 내가 말했다. 주어진 시간 내내 리사에게 죽은 기분은 어떤지 물어볼 수도 있었고 어쩌다 죽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리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고 싶기도 했다. 하지만 너무 무례한 것 같아서 리사가 자연스럽게 얘기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많은 것들에 대해 얘기했다.
리사는 아주 상냥했고 나처럼 디켄스를 좋아했다. 우리는 서로 너무도 잘 통한다는 기분이 들었고 식사를 마친 후 디저트를 나눠 먹고 나니 적어도 몇 주 동안은 알고 지낸 것 같은 느낌이었다. 리사가 최근의 것들에 대해서도 어찌나 잘 알고 있던지 리사가 언제 죽었는지를 짐작하기는 쉽지 않았다. 결국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먼스 주식회사에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사나 이슈 및 모든 것들에 대해 항상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요. 살아있는 사람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도록. 난 프랭크 오션 노래도 좀 부를 줄 알 정도라니까요. 내가 웃으며 말했다. 그 정도면 월급을 많이 받아야겠네요. 사후세계에서는 돈이 필요 없어요.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건 지식뿐이니까. 하지만 이렇게 종종 현실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정말 최고예요. 세계가 바뀌는 걸 보는 것도 좋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아요. 사후세계도 나쁘진 않지만 좀 외로울 수도 있거든요. 가끔은 매일매일이 똑같기도 하고.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땐 정말 지루할 틈이 없었죠. 리사는 간단히 대답하고는 내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상냥하네요. 고마워요. 그쪽도요. 미소를 띤 채 대답했다. 리사의 손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단 이틀만이라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지금 정체가 뭔지 궁금해하고 있죠? 안 그래요? 리사는 웃음을 숨기지 않았다. 걱정 마요. 당신이 내 죽은 후 첫 데이트 상대는 아니니까. 어떻게 가능한 건진 몰라도 난 귀신도 시체도 아니에요. 여기 있는 동안은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그 후로부터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러갔다. 나는 리사에게 내 전 애인들 얘기를 했고 리사는 사후세계에서 사귄 친구들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고 살아있는 사람들과 데이트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뭐가 있는지에 관해 얘기해줬다. 예를 들면 죽는다고 해도 생전 몰랐던 언어를 갑자기 알게 되진 않는다. 사후세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 현실의 시간만큼 걸릴 수도 있지만 육체적 욕구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으니 현실보다는 보통 덜 걸린다고 했다. 리사는 죽은 후 이태리어를 공부했다. 만약 어떤 나쁜 놈이 오면 어떡해요? 데이트 상대를 해치거나 하면요? 나는 갑자기 걱정되어 물었다. 아니에요. 문답지만으로 상대가 매치되지는 않아요. 뭔가 알 수 없는 힘이 그 과정에서 관여하죠. 나쁜 놈이라면 그놈 엉덩이를 뚫어버릴 악마 같은 여자와 짝지어질 거예요. 내가 알기로 매칭 과정은 완벽해요. 그런 것 같아요. 가볍게 리사에게 입 맞추며 대답했다. 리사도 내게 입 맞춰 주었다. 우리는 거리를 거닐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고 차를 타고 내 집으로 왔다. 작고 특별할 것 없는 집이지만 리사는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다. 리사는 도시의 야경이나 꼬마 정구의 불빛을 포함한 모든 불빛에 감탄하곤 했다. 어찌나 귀엽던지. 야스는 너무나 좋았고 그 후 우리는 서로 끌어안은 채 피자를 주문했다. 여느 데이트와 다를 바 없었다. 내가 여태껏 겪었던 데이트보다 훨씬 좋았다는 것만 빼면. 리사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았고 작은 일에 기뻐했고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살결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여자친구에게 기대하는 전부였다. 이 모든 게 지독하게 취한 채 잠든 그런 잠든 새 꾼 꿈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리사는 곁에 있었다. 그렇게 진심으로 웃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좋은 하루였다. 리사는 영화를 보는 것도 와인을 마시는 것도 조명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좋아했다. 나는 매주 주말마다 그녀를 소환하는데 얼마가 드는지를 계산하기 시작했다. 여태껏 겪은 어느 연인보다도 더 안정적인 관계가 될 터였다. 야근을 몇 시간쯤 더 하면 가능한 일일지도 몰랐다. 우리는 다시 한번 야스를 한 후
늘어지게 침대에서 꿈을 대는 중이었다. 비 오는 일요일 오후에 이보다 더 적당한 일은 없었다. 이게 진짜 행복하다는 건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싶을 정도였다. 아주 형편없는 삶을 산 건 아니지만 내가 여태 알아왔던 삶은 아주 평범할 뿐이었다. 리사가 나를 올려다보는 동시에 막연한 생각에서 빠져나왔다. 좋았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사의 볼이 빨갛게 물들었다. 여자랑은 처음이거든요. 왜인지는 몰라도 머릿속 어느 구석에서 경보가 울리는 듯 했지만 무시하고 너무 좋았다고 대답했다. 리사는 어느 한 남자가 계속해서 자기를 부른 이후로는 여자와 데이트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얘기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점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지겨워졌다고 했다. 월요일이 왔고 남은 시간을 리사와 집에서 보내기 위해 직장에는 아프다고 연락했다. 이렇게 함께 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먹거나 자는 등의 사소한 행위에도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도 처음이었다. 거기서도 잘 수는 있지만 꿈은 못 꿔요. 리사가 말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쵸? 나는 항상 어느 관계에서나 그렇듯 조바심을 냈다. 보고 싶을 거예요, 리사. 다시 불러도 돼요? 당신이라면 지겨워질 것 같진 않네요. 리사가 반쯤 웃었다. 리사가 왜 남자들과의 데이트를 그만뒀는지를 떠올리자 가슴이 조금 아파졌다. 나는 리사에게 특별하지 않다. 뭐 같다. 정말 뭐 같다. 야스를 한 후 얘기하는 동안 가로 열고 닫고 여러분의 시간을 위해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아무튼 야스한 후 얘기하는 동안 브루클린 99을 틀어뒀던 게 생각이 났는지 리사가 덧붙였다. 당신 정말 찰스 보일 같아요. 그 말에 웃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다. 서몬스 주식회사에서 소환할 때 쓰는 뭐 당신 관련된 물건 같은 게 있어요? 그럼요. 그런 게 있으면 소환하는 게 훨씬 쉬워져요. 내 무덤에서 가져왔죠. 한번 들러줘요. 요즘은 내 무덤을 찾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조금 슬픈 듯한 목소리였다. 그럼요, 당연하죠. 나는 대답했다. 리사는 자신의 풀네임과 무덤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멀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는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냈다. 초조해졌지만 남은 1분 1초를 만끽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파라, 이제 시간이 됐어요. 리사가 내 코에 입을 맞췄다. 당신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기뻤어요. 고마워요. 내 딸을 만나게 되면 좀 더 자주 찾아오라고 말해줘요. 유부녀였구나. 그리고 리사는 조용히 사라졌다. 리사의 벗은 몸을 보았으니 아이를 낳았으리라는 사실 정도는 짐작할 수 있었지만 그런 완벽한 나신 앞에서 그런 생각 따위가 들 턱이 있었을까? 내가 죽은 여자를 사랑하게 된 건가? 하루의 남은 시간을 어찌됐든 알차게 쓰고자 나는 리사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묘지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나는 차를 끌고 그곳으로 갔다. 한동안 둘러보던 중 아름다운 흰 대리석 묘비가 세워진 무덤 하나를 찾을 수 있었다. 리사는 살아있을 동안 사랑받았음에 틀림없었다. 무덤 옆에는 노란 장미의 한 다발을 든 익숙한 뒷모습이 앉아 있었다. 내 발걸음 소리에 놀랐는지 그는 황급히 내 쪽을 돌아보더니 안도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울고 있던 모양이었다. 어? 파라, 여기서 보니 너무 반갑구나. 네 증조 할머니 묻힌 곳이 어딘지 아는 줄은 몰랐지. 할머니가 말했다. 엄마는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고 이제 자식들 중 남은 건 나뿐이란다. 증조 할머니 꿈을 꿨어요. 끔찍한 사실을 깨달으며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로 내가 말했다. 증조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할머니가 더 자주 오시면 좋겠대요. 할머니는 그 말에 감동해 엉엉 울기 시작했다.
크럼아, 그러고 말고 말해줘서 고맙다. 가끔은 엄마가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야. 할머니는 나를 숨막히도록 끌어안았다. 증조 할머니랑은 꿈에서 뭘 했니? 나도 덩달아 울기 시작했다. 수치심에 젖은 채 피,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피자란 그 속어로 여자 생식기를 뜻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재밌다. 이 괴담 여기까지인데요. 그냥 모르고 뭐 그 죽은 사람과 하는 그런 서비스에 가입을 그 돈을 내고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증조 할머니였나? 이런 미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랑 함부로 하면 안 돼. 이종사촌일 수도 있고 뭘 좀 알고 만나야지. 반전이 진짜 미쳤네요. 재밌다. 와, 오랜만에 레딧 괴담의 그 제대로 된 맛을 보여주는 괴담을 읽은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진짜 그 가족일 줄은 몰랐네. 가족과 한 걸 줄이야. 근데 이거를 좀 수치심을 느껴야 되나? 느껴야 되긴 해. 왜냐하면 일단 귀신인 증조 할머니 입장에서 그렇게 나와서 사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자식된 입장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증조 할머니한테 좀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그 증조 할머니랑 한 것도 수치스럽고 효도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증조 할머니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아닌가? 알란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피자를 먹고 있었어요. 이걸 보고 드는 생각인데 옛날에 정말 유명했던 야한 웹툰이 있습니다. 피자를 시켜 먹다라고. 그 당시 이제 뭐 저 초딩 때였나 중딩 때였나 유명했죠. 근데 그게 그 뜻이었구나. 외국에서는 피자를 그 이 여자 생식기로 이제 표현을 하는구나. 몰랐습니다. 지식이 늘었다. 아무튼 정말 재밌는 반전 괴담, 반전 레딧 괴담, 단돈 89.9달러에 죽은 여자와 데이트하세요 였습니다. 야, 나 재밌다. 진짜 재밌었다. 그 증조 할머니는 야스한 사람이 자신의 증손자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 근데 옛날 분이면 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면서 만약에 거의 히피 출신이야 이러면 할 수도 있지. 정말 자유적인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무리들이 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자유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하는 게 진짜 죄는 아니잖아요. 단지 사회적으로 근친을 했을 경우 이게 기형아나 뭐 그 좀 장애를 가진 친구가 나올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좀 통념상으로 막은 거잖아 지금 이 사회에서는. 근데 사실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라는 정말 그 급진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알고 계셨을란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재밌게 봤고요. 물론 제가 뭐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괴담은 남편이 아끼는 여성 초상화입니다. 질투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결혼해서 처음 합가했을 땐 다툼이 없을 수가 없었다. 개인 공간, 집안일, 그리고 인테리어. 다시 말하자면 남편은 웬 이상한 여자 그림을 꼭 달아야 한다고 우겼다. 저게 누군데? 처음 그림을 본 내가 산처럼 쌓인 이삿박스에 몸을 기대며 물었다. 몰라. 그냥 바자회 같은 데서 샀어. 실제 그림이었다. 유화겠지. 아마도 분놀림에 따라 다르게 반사되는 빛을 보아하니 그렇다. 어두운 방에 선 젊은 여성이 그림을 보는 이를 향해 뒤를 돌아보는 그림이었다. 상당히 아름다운 여자였다. 금발 머리칼은 폭포수처럼 어깨를 타고 흘렀다. 흰 원피스, 하트 모양의 앙증맞은 얼굴은 어째서인지 귀엽다기보다는 뇌리에 박히는 느낌이었다. 그림 속 여자는 밝게 빛났지만 그 너머의 방은 어두웠다. 그 둘의 대조를 보고 있노라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처럼 격조 있다거나 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거나 혹은 아름답지 않았다. 오히려 이 그림은 오싹했다. 특히 남편이 그 그림을 우리 침대 머리맡에 달고 싶어 했기 때문이다. 그래, 아름다운 그림인 건 인정해. 내가 말했다. 그런데 모던한 인테리어랑 너무 안 어울린다고. 당신이 좋아하는 펑코, 팝 아트도 마찬가지거든? 인정. 근데 그건 작잖아. 자기 건 거대하다고. 제발
저 여자는 거의 실물 크기잖아.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두고 싶어. 남편이 절대로 물러설 것 같지 않아서 내가 양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가끔 새벽에 누가 지켜본다는 오싹한 기분에 잠에서 깨어나곤 했다. 그리고 위를 보면 나를 내려다보는 그 음산한 회색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날 이후로 계속 잠을 설쳤다. 그리고 한 번은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맹세하는데 그 여자가 움직였다. 머리가 원래 저랬나? 같이 잠자리에 든 어느 날 에릭에게 물었다. 응? 저 여자 왼손 말이야. 손가락도 펼쳐가지고 뒤로 뻗은 것 같잖아. 누가 자기 손을 잡아주길 기다리는 것처럼. 응, 원래 그랬어. 절대로 원래 저 자세가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시 나는 일부러 그 그림을 보지 않았다. 불쾌할 정도로 사실적인 그림이었다. 그림 속 여자의 눈을 보고 있자면 살아있는 사람과 눈을 맞추는 기분이 들었다. 결국 2주 만에 폭발했다. 에릭에게 제발 그림 좀 치워달라고 사정했다. 제발 다른 데로 옮기면 안 돼? 잘 때마다 저거랑 눈 마주치는 거 너무 끔찍하단 말이야. 우리가 가진 예술품 중에 제일 뛰어난 건데 왜? 저건 무조건 머리맡이 자기 자리야. 해바라기 그림은? 그건 그냥 프린트된 거잖아. 남편이 투덜댔다. 너무 단순하다고. 아 제발 자기가 저 그림 내리면 내 펑크도 내릴게. 이에 남편이 긴 한숨을 쉬더니 말했다. 알았어. 제가 옮길게. 그것도 거슬렸다. 남편은 가끔 그림을 사람처럼 지칭했다. 이상하다고. 그림은 결국 계단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더 싫었다. 내려갈 때마다 저 여자를 봐야 하잖아. 꿰뚫어보는 듯한 회색 눈초리로 층계참에서 날 지켜본다. 안방에 걸려있을 땐 내가 잠들거나 고개를 돌려버리면 그만이었는데. 그렇게 며칠 후 결국 더는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날따라 잠이 안 왔다. 1시간 동안 뒤척이던 나는 결국 뭐라도 먹어야겠다 싶어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로 했다. 그리고 계단 참 꼭대기에 섰는데 앞에 그 여자가 보였다. 환한 복도 등은 꺼져 있었다. 복도에 딸린 화장실 무드등만 잔잔하게 새어나오던 중이었다. 모든 게 어두웠던 그 순간 그림의 배경이 그림자처럼 녹아내렸다. 하지만 여자는 창백한 얼굴과 흰 원피스를 입고 그대로 서 있었다. 미련하고 피로에 찌든 뇌는 그 모습을 실제 사람으로 받아들여 버렸다. 소스라치게 놀라서 펄쩍 뛰었다. 바로 난간을 붙잡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계단을 굴렀을 거다. 우리 제발 저 그림 좀 갖다 버리면 안 될까? 다음날 아침 남편에게 물었다. 내 말에 에릭이 조리도구를 내려놓고 날 돌아보며 말했다. 왜? 나 어젯밤에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계단 구를 뻔했단 말이야. 내 말에 남편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저 여자가 놀라게 했어? 남편의 말이 느릿하게 흘러나왔다. 깜짝 놀랐지. 진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야. 남편이 날 쳐다봤다. 그 순간 남편이 그 큰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잠시 후 나도 따라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바보 같은 착각인가. 엄청 졸린 상태이긴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림을 사람으로 착각해? 아니, 흰 잠옷 원피스를 입은 젊고 예쁜 금발이가 우리 집을 털러 들어왔다고 생각한 거야? 일단은 내 서재로 옮길게. 그럼 자기가 더 안 봐도 되잖아. 아주 좋은 생각이야. 이후 한동안 모든 게 괜찮았다. 에릭이 평소보다 서재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어지긴 했지만 곧 있을 큰 발표 준비로 바빴을 거다. 그리고 서재에 오래 있는 게 그림이랑 무슨 상관이겠냐고. 남편이 넋놓고 그림만 쳐다보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런데 그러고 있는 걸 보고 말았다. 하루는 남편이 저녁 먹으러 나오지 않는 거다. 몇 번이나 불렀는데 대답도 안 하다니. 그래서 위층 서재로 가봤더니 남편이 그 여자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남편은 컴퓨터 의자에 앉아 있었다.
심지어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책상에 나온 서류도 없었다. 사무실 의자를 회전해서 벽에 붙은 그림만 멀거니 보고 있었던 거다. 아, 내가 서재에 들어서자 남편이 갑작스럽게 반응했다. 그리고 빠르게 일어났다. 안 그래도 막 내려가던 참이었어. 방금 발표 자료 보냈거든. 마음에 들어하더라.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남편은 싱글벙글한 얼굴로 나를 지나쳤다. 남편의 발이 쿵쿵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진짜 일 끝낸 거 맞아? 아니면 멍하게 앉아서 저 그림만 본 거야? 일단 말은 꺼내지 않기로 했다. 그림을 안 보이는 곳으로 치워버렸다는 자체만으로도 좋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나도 일이 급했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기사의 마감일이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던 거다. 하지만 금요일 오후 어쩌다 남편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두꺼운 나무문 너머로 작게 들렸지만 내용은 뚜렷하게 전달되었다. 남편은 거의 소리 지르다시피 하고 있었으니까. 오늘 밤까지는 아니요. 수요일 마감인 건 아내가 계단에서 굴렀단 말입니다. 응급실에 데리고 갔어야 했어요. 그의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곧바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왜 내가 계단에서 굴렀다고 거짓말해?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다. 급히 전화를 끊고 내 앞에 섰다. 정말로 미안해, 타라. 어떻게든 둘러대야 했어. 발표 자료 마감 기한을 넘겨버려가지고. 내일이었는데. 이틀 전에 완성해서 보냈다던 그 자료 말이야? 남편이 조용히 고개를 주걱거렸다. 팔짱을 꼈다. 이보세요, 에릭. 당신 일은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지만 지난 한 주 내내 우리가 같이 한 시간이라곤 딱 1시간이 전부야. 자기가 매일 서재에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았잖아. 아니, 일을 하긴 하는 거야? 아니면 그냥 앉아서 저 여자만 보는 거야? 그의 검은 눈동자가 내 눈과 마주쳤다. 그리고 곧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다. 여보, 질투하는구나. 뭐라고? 그럴 필요 없어, 타라. 남편이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저 그림은 실제 여자보다 더 예쁘게 그린 거거든. 몸이 굳었다. 남편을 봤다. 그리고 겨우 할 말을 찾아냈다. 자기 지금 저 그림 속 여자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야? 아니야. 남편이 느릿하게 대답했다. 미안. 내가 이상하게 말했네. 내 말은 저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몰라도 아마 과장해서 그렸을 거라는 말이야. 모든 초상화가 실물보다 더 예쁘게 그려지잖아. 남편을 보는 내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 그림 누구 그린 거야, 에릭? 말했잖아. 실제 인물이 아니... 에릭, 남편의 말을 끊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댔다. 저거 누구 그린 거냐고! 남편은 고개만 저었다. 그날은 도저히 잘 수가 없었다. 단순히 그림 하나에 이렇게 성을 낼 일인가 싶을 거다. 하지만 이상한 건 사실이잖아. 이후에 어찌되었건 남편은 그 그림에 미쳤다. 결혼 전에는 왜 저 그림을 못 봤지? 지하실에 숨겨놨었나? 그땐 딱 지하실만 안 내려가 봤으니까 그 밑에 재단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림이랑 양초 이런 것들로 꾸며둔 거 아냐? 생각이 이 지경에 이르자 속이 울렁댔다. 전 여자친구인가? 전 아내? 아니면 아예 말한 적 없는 사람인가? 저런 그림을 의뢰하려면 상당히 큰 돈이 들어간다. 특히 저렇게 크고 세심한 그림이라면 그림이 죽도록 싫은 건 사실이지만 그림 자체는 정말 뛰어난 화가가 그린 것임에 틀림없다. 회색 눈동자에 담긴 반짝임, 오른쪽 볼의 보조개. 하지만 남편은 단순 예술 가치를 인정해 그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다. 남편은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안다. 그리고 저 여자에게 집착한다. 그때 완전히 정신 나간 생각이 떠올랐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그리고 에릭을 봤다. 남편은 곤히 잠들었다. 조심스럽게 침대를 나와서 핸드폰을 챙긴 뒤
안방을 나갔다. 남편의 서재로 향하는 내 맨발이 조심스럽게 마루를 디뎠다. 육중한 나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서재는 서늘했다. 우리 안방보다 훨씬 추웠다. 맨발에 소름이 돋았다. 하지만 꿈을 댈 시간이 없었다. 손을 뻗어서 스위치를 찾아 올렸다. 등이 켜졌다. 벽에 붙은 금발 여인이 나를 내려봤다. 마루를 따라 에릭의 가죽 소파를 미는 내 모습을 여자의 시선이 그대로 따라왔다. 소파를 벽에 붙이고 올라갔다. 여자와 눈높이를 같이 하고 마주봤다. 이 그림에 이렇게 다 가까이 다가간 것은 처음이었다. 고작 몇 센티미터.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고 있자니 디테일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알 것 같았다. 속눈썹 한 올까지 굉장한 공을 들여 모낭에서 뻗어나왔다. 빛에 의해 생겨난 실 같은 횡문이 어두운 회색 홍채를 장식했다. 너무 창백하고 미색을 많이 쓴 그녀의 피부는 미세한 모공까지 보였다. 하지만 난 지금 그림이나 감상하러 온 게 아니다. 핸드폰을 들어서 그림을 찍었다. 그리고 이미지 검색을 시도했다. 잠시 후 사진을 업로드하고 검색하는 사이트가 떴다. 그리고 곧이어 뜬 결과에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다. 운 좋으면 결과가 하나 정도 뜨리라고 생각했다. 얼굴 인식 뭐 그런 거로 그림 얼굴과 비슷한 사진을 찾아내는 거지. 아니면 화가의 사이트와 그림 설명이 같이 뜬다던가 말이다. 하지만 핸드폰에 뜬 결과는 수없이 많은 썸네일이었다. 그것도 내가 몇 주 동안 마주해야 했던 그 그림이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사진을 눌렀다. 곧 뉴스 기사로 넘어갔다. 실종된 프링클린, 예대 여대생 수색 계속돼. 심장이 멎는 기분이었다. 갑자기 비문증이 생긴 것처럼 눈가에 뭐가 날아다니는 것 같았다. 다리가 풀려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은 나는 덜덜 떨면서 기사를 읽었다. 아냐 켈싱, 23세, 남자친구와 하이킹 후 실종되었다. 하이킹 중 마주친 곰으로 인해 서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냐 켈싱의 가방은 곰을 목격한 장소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곳에 발견되었으나 아냐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다. 그림 아래에 달린 캡션은 다음과 같았다. 프랭클린 대학에서 3년째 순수 미술을 공부하는 켈싱. 그녀는 최근 르퀘르에 자신의 자화상을 전시했다. 다음 기사, 또 다음 기사를 클릭했지만 다 같은 내용이었다. 하이킹, 곰, 실종, 모든 기사에 그녀의 자화상이 같이 등장했다. 아냐는 놀랍도록 그림과 닮아 있었다. 기사 어디에서도 당시 동행한 남자친구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에릭이 분명했다. 가장 최근 기사는 5년 전으로 아냐 켈싱의 부모가 제발 자식을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안타깝지만 기사 내용만 보더라도 그들은 영영 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오래 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갑자기 복도에서 들린 시끄럽게 쿵 하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발소리다. 서재로 온다. 벌떡 일어났다. 여기에 있는 걸 들켜서는 안 돼. 적당한 곳, 어디라도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이미 문 아래로 새어나가는 불빛을 봤을 것이다. 남편이 서재에 들어서는 그 직전에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다. 여보? 가쁜 숨을 숨기려 손으로 입을 꾹 막았다. 의자가 엉뚱한 곳에 있는 걸 곧 알아차리겠지. 내가 여기에 있다는 걸 눈치챌 거야. 남편도 알아. 여보, 여기에 있어? 왜 숨었지?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와봤다고 둘러대면 되잖아. 펜이 필요했다든가 잠이 안 왔다든가. 땡발. 대체 왜 숨은 거야? 이제 내가 안다는 걸 남편도 알게 되겠지. 달아? 어쩌면 괜찮을지도 몰라. 아냐는 곰에 물려갔고 에릭은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을지도 몰라. 에릭이 살인자라는 생각보다 그게 더 그럴싸하지 않아? 여기 있었구나. 고개를 들고
소리를 빽 질렀다. 에릭이 책상 위로 몸을 숙이고 나를 보고 있었던 거다. 나 볼펜 찾으러 들어왔다가 미련하게 말을 더듬었다. 뭘 좀 쓰고 싶었거든. 내일 장을 봐야 하는데 깜빡하고 안 쓴 게 떠올라서.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작은 미소를 띄었다. 그게 아닐 텐데 타라. 틈을 만들어야 해. 책상에서 잽싸게 튀어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재빠르게 내 손목을 움켜쥐었다. 저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냈구나. 응? 그래서 숨은 거 아냐? 그의 소나기에서 나는 벌덜 떨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내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다. 남편이 메마른 웃음을 흘렸다. 당신은 내가 살인자라고 생각하는구나. 아이 기뻐라.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른 결론이었다니. 아니, 자기가 살인자라고 생각하지 않아.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멍청아, 미련퉁이야. 에릭이 진짜 아냐를 죽였고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걸 눈치챈다면 나도 죽은 목숨이다. 미안해. 그런 의미는 아니었어. 그냥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시신도 못 찾았잖아. 곰이 물어간 거야? 에릭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고 검은 눈으로 조용히 나를 응시했다. 나 질투나 절박한 심정으로 말했다. 근데 이젠 이해해. 그냥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았잖아. 그렇게 누군가를 잃는다는 거. 당연히 그림을 버릴 수 없었겠지. 그녀와 관련해서 유일하게 남은 거잖아.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비정상적으로 감정이 메마른 말투였다. 이런 식으로 알게 되다니 유감이군. 남편이 달려드는 모습에 비명을 질렀다. 끝이다. 남편은 강한 힘으로 내 손목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몸을 비틀며 저항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 쿵. 뒤에서 큰 소리가 났다. 에릭이 고개를 획 돌리는 찰나 그의 손이 느슨해졌다. 나는 곧장 반응했다. 그의 손을 뿌리치고 빠져나와서 책상을 중심으로 삥 돌아 서재 문으로 달렸다. 뒤를 흘금 보니 에릭이 따라오는 게 보였다. 그때 수리의 근원도 같이 보였다. 아냐의 그림이 떨어진 것이었다. 바닥에 삐딱하게 선 그림 속 아냐는 공허한 눈빛으로 위를 바라보았다. 나는 언제나 달리기가 빨랐다. 내가 1층으로 내려갔을 때 에릭은 여전히 계단 중간을 내려오는 중이었다. 차가운 바깥 공기를 느끼며 나는 폐가 터질 기세로 소리를 질렀다. 나를 붙잡는 그의 우악스러운 손이 내 몸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 하나, 둘. 이웃집에 불이 들어왔다. 이웃집 남자가 112에 신고 전화를 하며 달려나오는 것이 보였다. 다 끝났다. 에릭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아냐의 그림을 향한 남편의 집착을 경찰에 알리고 나자 그들이 집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남편 서재의 책상 서랍에 숨겨진 작은 상자에서 금색 귀걸이 한 쌍이 발견됐다. 그것은 아냐가 하이킹하던 그날 착용했던 귀걸이였다. 아냐 사건은 조금씩 남편을 짓누르고 있었다. 부디 아냐에게 정의를 찾아주기를, 배심원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남편을 감옥에 보내주기를 바랐다. 그날 밤 남편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나도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그때 아냐의 그림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망칠 수나 있었을까? 물론 그림이 떨어진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에릭이 그림을 서재로 옮겼을 때 에릭이 실수로 못 하나를 석고판에 박은 것이다. 액자가 워낙 무거웠던 탓에 석고판이 부서지면서 그림이 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가끔 아냐가 나를 도와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초상화에 아냐의 일부가 담겼던 거라고. 그리고 그날 밤 아냐는 내가 자신을 죽인 살인범에게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 것이라고. 이제 아냐의 그림은 내 응접실에 걸렸다. 매일 그림을 지나갈 때면 새로운 디테일을 발견한다. 그녀 뒤로 펼쳐진 깊은 진녹색 배경, 완벽한 색감을 이룬 그녀의 금발, 다 뚫어버릴 듯한 그녀의 회색 눈동자. 그리고 가끔 그녀가 날 보며 웃어주는 것 같다.
뭔가 재밌는 소설을 하나 읽은 느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었을 때 들키지 않도록 평소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좀 습관을 들여놔야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걸 보고 나서 아냐가 그 예전에 실종된 여자라는 걸 알고 나서 갑자기 뒤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온다. 그게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러고 이제 뭐야? 여기 뭐 소리 나길래 와봤는데 이렇게 했으면 안 들키는 거잖아. 그죠?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남편이 아끼는 여성 초상화라 해가지고 저기서 여자가 나와가지고 남편이랑 바람을 피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자화상 본인 자화상에 어쩌다 들어갔을까? 한이 맺혀가지고 자기 죽인 놈 깜빡 넣어야 된다 해가지고 자화상에 기어코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한 건가? 원한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엄청 큰 1대1 비율의 사이즈의 여성 초상화를 침대 옆에다가 두자고 하면 뭐라 할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여자야. 근데 여러분들 침대 맡에 저 그림을 걸자 그래. 그러면 어쩌실 거임?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어떻게 그게 허락이 돼? 모나리자도 아니고. 변태야? 할 듯 크크. 얘 누구야? 이런 생각 너무 들어가지고 짜증날 것 같은데. 나도 남자 사진 똑같이? 첫사랑 사진 이런 거. 가격부터 듣고 비싸면 그거 허용해 줄 거예요? 비싸다고 하면? 증거가 없잖아 근데. 비싸게 샀다는. 아이돌 전신 때? 설현 입간판? 비싸면 모셔야지 왜 방에도. 한 500만 원에 모실 정도는 아니야. 근데 500만 원에 그러면 둘 거예요? 창고에 두고 온도 맞춤? 아니 미술품만 두고 온도 맞춰둘, 습도 그런 거 맞춰둘 창고가 있으세요? 부자시네. 옛날에 진짜 옛날 빌라 살 때 지하실 있긴 했는데 진짜 작은 거 한 1평짜리, 1.5평짜리 창고를 다 하나씩 줬어요. 다 하나씩 있었어. 그래가지고 거기 막 뭐 넣어두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나? 옛날 빌라라 그런 게 있는 건가? 그런 게 있는 것도 신기해. 자, 아무튼 남편이 아끼는 여성 추상화 레딧 괴담이었습니다. 아, 재밌었고요. 권선징악의 그런 괴담이었어가지고 편안하네요. 이번 읽을 괴담은 레딧 괴담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의 이름은 스벤이었다. 27세의 금발인 그는 한때 몸도 좋았다. 그와 같이 산 건 3년 정도. 밤이면 맥주와 땅콩을 내어놓고 수다를 떨었지만 낮엔 내가 워낙 바빴던 탓에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다. 스벤은 건축가였는데 사실 잘 모르겠다. 3월, 스벤은 꿈을 이뤘다. 3주간 일본 여행을 떠난 그의 페이스북은 온통 일본 신사와 거리, 사람들이 찍힌 사진으로 도배됐다. 하지만 대부분 사진이 주로 집이었는데 크고 작은 집의 외관과 주택과 아파트 내부 사진까지 올라왔다. 그 사진과 함께 올라온 설명이 아마 지금까지 이어진 그의 집착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다. 일본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다. 건축가라고 소개하면서 집을 구경시켜달라고 하면 모두 흔쾌히 승낙한다. 다만 신발은 꼭 벗고 들어가야 함. 그가 올리는 게시글, 그리고 여행 중에 나눴던 짤막한 통화만으로도 그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바로 미니멀리즘. 삶을 단순화하고 잡동사니를 치우는 것만으로도 생각까지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 있잖아. 스벤이 말했다. 여기 아파트들은 미국 기숙사보다도 작은데 모든 게 갖춰졌어. 샤워실, 부엌 등 모든 게 원룸에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그렇게 좁게 느껴지지도 않아. 여행을 마친 스벤이 귀국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은 삶을 정리하는 거였다. 시작은 여벌 옷, 게임 콘솔과 TV였고 이후 오래된 선물이나 잡다한 기념품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스벤이 물건이 담긴 상자를 밖에 내놓으면 1시간 안에 누군가가 가져갔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것이 그의 방에서 사라졌다. 오래된 생일 엽서, 사진, 트로피, 심지어 갑오로 받은 할아버지의 시계까지. 곧 거의 모든 게 길바닥으로 나갔다. 그리고 물건들은 금방 사라졌다. 그의 방에는 거의 비어버린 선반과 옷장, 책상과 의자만 남았다. 아름답지 않아? 스벤이 물었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간결하고 깔끔하고 너무 편안해 보였다. 잡동사니 없고 추억도 없고 걱정도 없고. 가끔 스벤이 내 방까지 정리해주고 싶어 했지만
내 방은 언제나 돼지우리 상태를 유지했다. 정리 좀 하고 살아. 스벤이 말했다. 정리하고 나니까 세상 좋다니까. 그리고 스벤의 삶은 점점 더 간결해졌다. 훨씬 편해. 그렇게 말하는 스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음식도 간편해졌다. 몸이 참 가벼워졌어. 옷도 단순해졌다. 더는 고를 필요도 없어. 위아래 3세트만 사서 계속 돌리면 되거든. 그 이상은 사지 마! 책상도 사라졌다. 어차피 허리 건강에도 안 좋은 건데. 선반도 사라졌다. 먼지만 쌓이잖아. 이불도 없어졌다. 몸이 추위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게 돼. 매트리스도 버렸다. 푹신한 건 척추에 안 좋아. 침대도 사라졌다. 훨씬 쉽잖아. 아, 내가 말했다. 그럼 어디서 자? 바닥에서 자면 되지. 스벤은 시종일관 미소를 유지했다. 느긋하고 침착하고 평온하면서 말도 안 되게 행복한 상태였다. 날이 추워지면 어쩌려고. 내 말에 그가 활짝 웃었다. 문제없어. 옷장이 있잖아. 8월 초가 되자 스벤은 옷장으로 이사했다. 이후로 어디에서도 스벤의 모습을 보지 못했다. 절대로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부엌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화장실도 쓰지 않았다. 스벤은 낮에 옷장 문을 열고 생활했다. 하지만 밤에는 닫았다. 너도 들어와. 그가 말했다. 여기 공간 넉넉해. 아니 괜찮아. 스벤이 말했다. 넌 아직 세속적인 것들로부터의 집착을 버리지 못했지. 8월 12일 머리를 밀어버린 스벤에게 잘 지내라고 인사했다. 그때도 그는 상당히 마른 상태였다. 건강한 느낌이 전혀 없는 완전히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가끔 그에게 음식을 챙겨주었다. 괜찮아. 스벤은 이렇게 말했다. 배가 안 고파서. 스벤은 도통 배가 고프다고 하지 않았으며 옷장 옆 벽을 보고 앉으면 그의 갈비뼈와 다른 부위의 뼈가 금방이라도 살을 뚫고 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야, 너 치료 좀 받아야 돼. 내가 말했다. 내 말에 스벤은 점점 상해가는 잇몸을 드러내며 활짝 웃었다. 걱정 안 해도 돼. 이 생활이 내게 훨씬 더 좋아. 전보다 훨씬. 야, 그래도 건강 생각해야지. 너가 사는 방식보다 훨씬 건강하게 살고 있어. 스벤이 말했다. 너도 빨리 들어오라니까. 여기 공간 넉넉해서 우리 둘 다 살 수 있어. 좁아. 내가 말했다.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다. 스벤이 자기 머리 위에 칸막이를 올려버렸다. 너가 위에서 자도 돼. 스벤이 말했다. 나는 그저 농담으로만 생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옷장 위 칸은 더 넓어졌지만 스벤이 있는 아래 칸은 줄어드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그는 용케 거기에 몸을 맞췄다. 스벤은 옷장에 앉아서 가끔 내게서 빌린 책을 읽거나 혼자 명상을 했다. 그때가 9월이었다. 진짜로. 그가 말했다. 위층 써도 된다니까. 딱 좋을 거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가 대답했다. 그럼 내가 더 비켜줄게. 내일이면 진짜 너한테 딱 좋은 크기가 될 거야. 그리고 다음날 장난으로 그의 윗칸에 앉아보았다. 그때 스벤이 옷장 문을 닫아버렸다. 옷장 안은 내 심장 소리와 그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평온하지 않아? 스벤이 물었다. 좀 좁은 것 같아. 내가 대답했다. 그리고 무슨 냄새도 나는데? 그때는 그게 못 냄새인 줄로만 알았다. 곧 사라질 거야. 다음날 윗칸은 더 커졌다. 이제 스벤의 아래 칸은 얇은 선반 정도의 너비로 좁아져서 책을 5-6권 쌓으면 딱 맞을 정도의 높이밖에 되지 않았다. 냄새가 더 심해졌다. 썩는 냄새다. 걱정하지 마. 그가 말했다. 곧 괜찮아질 거야. 스벤, 내가 말했다. 너 죽어가는 것 같아. 그러자 그가 웃었다. 너는 아직도 신체에 너무 매달리는구나. 아니, 내가 말했다. 나 진심이야. 너 당장 병원 가봐야 될 것 같아. 너 미친놈 아니야. 스벤이 말했다. 굳이 또 다툼 만들지 말아줘.
너희 부모님 연락처 좀 줘. 싫어. 그때 처음으로 스벤은 화가 난 것 같았다. 제발, 난 그냥 도와주고 싶을 뿐이라고. 안 돼. 그가 말했다. 난 전혀 문제 없어. 네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러자 스벤이 웃었다. 걱정하지 마. 이건 치유의 과정인걸? 치유? 상처가 낫고 있어서 그래. 무슨 상처? 심각한 건 아니야. 스벤이 말했다. 필요도 없고. 어딘데? 봐봐. 싫어. 보자고. 스벤의 오른손을 확 잡았다. 뼈만 느껴지는 작고 차가운 손. 하지 마. 스벤이 말했다. 하지만 무시하고 손을 잡아 당겼다. 스벤이 내 가방보다 더 가볍게 느껴졌다. 그의 손톱이 내 팔을 파고들었다. 그만해. 스벤이 외쳤다. 그의 몸이 그대로 아래 칸에서 딸려 나왔다. 왼쪽 팔이 없었다. 다리도 없었다. 손을 놔버렸다. 개새끼야! 그가 외쳤다. 그리고 단숨에 아래 칸으로 들어갔다. 미친 거 아냐? 내가 말했다. 아니, 미친 건 너지. 그런 걸 다 달고 있다고 행복할 줄 알아? 옷장 문으로 다가갔다. 다리는 어떻게 한 거야? 필요가 없었어. 스벤이 말했다. 그래서 2주 전에 잘랐어. 맙소사,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러자 스벤의 눈매가 다시 부드러워지더니 미소가 돌아왔다. 단순화하는 거야. 스벤이 말했다. 그리고 관련된 근심 걱정도 할 필요가 없어. 그때라도 구급차, 경찰, 아니 그냥 누구라도 불렀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볼 때마다 스벤은 미소만 지었으니까. 그의 얼굴은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다. 그날 이후로 나흘이 지났다. 스벤은 여전히 옷장에서 행복하다. 가끔 콧노래를 흥얼대는 소리도 들린다. 가끔은 조용히 미소만 짓기도 한다. 그 모습을 보면 무섭고 역겹고 두려워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를 볼 때마다 오히려 평온함을 느낀다. 힘들거나 근심이 있을 때 그의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차분해졌다. 어느 순간부터 나도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스벤의 말이 확실히 옳았다. 잡동사니를 처분하고 나니 마음이 편하다. 오늘 상자 2개를 밖에 내놓았다. 밤이 되어 자러 가기 전 문득 스벤의 옷장 침대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해졌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자 온갖 추억이 몰려왔다. 그 안에서는 오직 내 심장의 고동과 그의 호흡만 가득했다. 그 안에서 오직 행복만 느껴졌다. 자, 여기까지였는데요. 오호. 미니멀리즘이라는 그 주제가 뭐 해외에서든 뭐 한국 안에서든 유행을 했었던 적이 있었죠. 뭐 그런 게 유행을 한창 했었었는데 그게 극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라는 상상에서부터 좀 시작된 그런 괴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본인 삶이 힘들 때 그냥 최대한 안 움직이고 뭐 컴퓨터만 하고 누워 있고 이런 게 너무 편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아, 근데 뭐 그거랑 뭐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그거랑 약간 다른 느낌? 이 스벤은 뭔가 부처가 되는 것 같은 과정을 밟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달까. 만약에 이게 정말 편하다면 이렇게 두는 것도 스벤을 위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뭔가 해피엔딩 느낌인데 무섭지가 않아. 그냥 우리의 그 고정관념이 몸이 성해야 한다. 뭐 그런 고정관념이 아닐까 다. 막 팔 두 짝 없고 다리 없어도 행복하기만 한다면 행복할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선택이라면 존중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런 정신병도 있다던데 본인 팔이나 다리가 본인 몸 같지 않아서 자르고 싶다라는. 아, 근데 잘랐을 때 후회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뼈저리게 좀 뼈 아프긴 하다. 신체를 도구로 볼 수도 있겠죠? 예. 도구가 맞기도 하고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새드엔딩? 약간 열린 결말인데 행복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에 홀려서 이렇게 된 걸 수도 있고 사는 게 힘들었나 보죠. 아하, 저 옛날에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 죽음이라는 게 사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잖아요. 행복도 고통도 없는 상황이잖아. 저는 죽음이라는 게 어디 사후 세계로 간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우리가 잠잘 때 자신의 존재를 잊잖아요. 그런 것처럼 죽으면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인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행복하다면 저는 그것도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저는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게 뭐 나쁘다 나쁘지 않다 뭐 그걸 떠나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그런 선택을 저는 좀 존중하는 편이긴 하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살아가는 이유는 가끔씩 찾아오는 행복의 포텐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리고 지금도 뭐 가끔씩 친구 만나거나 가족들이랑 뭐 할 때 행복하고 이러면 좋으니까 그런 게 좋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더라도 계속 사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말이 길어졌고 괴담 미니멀리스트였습니다.